살인죄였죠.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밀었다입니다.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에 그 추악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난달 15일 새벽에 인하대 캠퍼스 그 5층짜리 단과대 건물이 있는데요. 그 옆에서 신입생 여학생이 정말 호흡은 유지됐지만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거 그날 무슨 일이 과연 네, 있었는가? 재구성을 하고 CCTV 등을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하죠. 같은 학년의 남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시험이 끝난 상황이었고 같은 수업을 들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있었고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일단 이 건물, 아까 5층의 단과대 건물로 올라가는 영상까지는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1시간 30분 정도 두 사람이 올라간 지 이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피를 흘린 채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낙하하게 된 거죠. 네. 이게 그렇다면 밀었냐 아니면 어떤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좀 실수로 떨어졌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건이 됐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밀었으면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만 된다면 살인죄에서 그럼요. 좀 벗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민 게 아니다, 뭐 실수로 떨어졌다 이러면 또 법적으로는 완전히 달리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지금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 내가 밀었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진술이 오락가락하지만 너무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도 하면서 진술이 정말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요, 경찰이 처음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검찰에 넘어간 것인데 준강간치사 이런 등의 맞습니다. 혐의로 구속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결국 살인죄 적용이 된 거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경찰 단계에서는 이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증거 객관적으로도 확보를 하고요. CCTV나 또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안에 그 당시에 영상이 담긴 게 또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또 처벌을 부과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딱 그 상황이 찍힌 건 아니고 주변, 그러니까 너무 취했던 것 같아요. 이 피해자가.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그리고 성적 어떤 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좀 성립을 하다 보니까 음성은 담겨 있고 그 당시 정황, 배경 뭐 이런 것들은 담겨 있지만 그걸 별도의 죄로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 내린 것 같고 그 상태로 검찰이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요, 이게 낙하를 한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어떤 이유로 떨어지게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좀 유명한 법의학자에게 소견을 의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이건 살인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한 0.2에 가까웠어요. 0.2라 함은 한 소주를 한 2병에서 3병 사이, 또 신입생이고 거의 20을 간 넘은 아마 이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경험은 없었을 걸로 보이고 더 쉽게 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황도 있는 데다가 이 사망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배가 이렇게 걸쳐서 오랫동안 눌린 자국 같은 게 드러났습니다. 이 말인 즉슨 본인이 이런 상황에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됐고 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최소한 짚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살인이다. 그래서 준강간, 굉장히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만취한 상대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그 이후에 살인의 의도까지 더해지면 준강간 살인,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간간 살인죄로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내가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었어요. 피해자가 근데 오히려 만취해서 끌려간 상황으로 네.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가해자의 이런 술이 취해 기억내지 않는다. 뭔가 주치감경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들을 그런 국민들이 얘기 하고 있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함부로 저희가 뭐 거짓말을 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치감형을 노렸을 수도 있고 본인이 떳떳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한 근거로 술에 너무 취해서 제가 기억이 희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일단 피의자는 나도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가 않는다. 그리고 띄엄띄엄 나고 아마 뭐 밀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런 진술을 한 걸로 그 법의학자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언론에 또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좀 큰 문제는 이 사망자가 사망한 상태로 학교 인근에서 발견됐던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이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그때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집에 가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법적인 쟁점이 됐는데 워낙에 이 신체적인 훼손 정도 그리고 한 2층에서 3층 사이인가 좀 이 낙하 폭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더라도 아마 사망을 면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 이제 뭐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심신미약이나 이런 걸로 감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네.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다들 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이날의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이제 살인죄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좀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로 기소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본인이 밀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뭐 살인을 하려고 내가 뭐 계획을 한 것도 없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니까 이 법리적으로는 정확하게 해야 공소 유지도 되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중강간치사죄로 이 죄명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어떤 성폭행을 시도했던 정황은 있고 그것은 인정이 충분히 되지만 그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있어서의 책임은 좀 물리기 어렵다는 거죠. 고의성은 없다라고 보는 건데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강간치사죄로 처음엔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형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중강간치사죄 유죄는요. 이것도 가볍진 않습니다. 당연히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강간 살인으로 이 유죄가 인정이 되면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이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법정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 이 살인죄로 의유를 하려면 미필적으로나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의학자 소견들은 이건 밀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중간간 치사죄를 이제 저희가 배울 때는 가중적 경합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의도보다 훨씬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는 어떤 강간의 의사였는데 사망까지 이르게 됐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견을 할 수 있었으면 이 중간간 치사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 그걸 더 뛰어넘는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중간간 치사와 중간간 살인이 차이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법정형도 일단 크게 차이가 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까지 네. 그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그러니까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좀 모르쇠로 일관하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내가 눈 떠보니 집이었다. 그러니까 상황을 그 당시에 되게 모면하려고 했던 흔적들도 있어요. 뭐 옷가지를 치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것도 좀 뭐 꺼놓고 이랬던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진술이냐도 수사를 해서 상당히 들여다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그런데 내가 미룬 것 같다, 미뤘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지금 경찰이 확보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의학자는 이 어떤 시신의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기도 하지만 그 정황과 관련된 자료 같은 걸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유사한 진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이런 진술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걸 공소 유지를 하는데 증거로 쓸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 아마 자발적으로 같이 이 한 2,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시간이 한 1시간 이상이 경과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떨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밀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거 상당히 좀 법적으로는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증거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당시 동영상. 근데 그 속에 좀 충격적인 음성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잖아요. 이것도 사건 초기에는 안 알려졌고 조금 시간이 경과한 뒤에 그러면 살인을 입증할 내지는 그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나왔던 증거는 당연하게도 CCTV였고요. 너무 또 야심한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목도한 목격자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피의자가 본인의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포렌식이라 하면 뭐 지운 것도 살려낼 수 있고 과거의 흔적들을 없앤 것도 다시 되돌려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딱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피의자와 이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상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그것을 촬영까지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을까를 당연히 수사기관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상을 봤더니 그런 장면은 들어있진 않다는 겁니다. 각도가 상당히 좀 삐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찍은 영상은 최소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을 별도로 뭐 성폭력 특례법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는 처벌을 못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당시에 상황이 정확하게 들어있진 않지만 이게 음성도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음성에선 굉장히 뭔가를 저항하는 듯한 음성들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가 그 당시에 술에 굉장히 취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검을 했을 때도 0.19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서 보면은 0.2%를 넘었을 수도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의식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좀 저항을 했던 걸로 보이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도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한 20분 정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게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피의자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 음성이 에이씨 이렇게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이 굉장히 꼬였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것까지 담겨 있어서 최소한 굉장히 좀 주요한 증거로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좀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음성 내용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그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정황이 담긴 법의학 감정서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살인 혐의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 제시된 게 이 법의학 감정서잖아요. 이 감정서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시신 부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 쪽에 띠 모양이 드러난 겁니다. 이 띠가 왜 형성이 됐을까?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배에 이렇게 눌린 자국 같은 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더니 이 창틀, 그 당시에 이 떨어진 창문과 이 벽체에 이 간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두께는 한 24cm 가량이고 한 1m 6cm 정도 떨어진 곳에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장시간 걸터 있었구나, 이 피해자가 라고 볼 수 있는 띠 형상이라는 겁니다. 법의학자에 의하면.
그러면 본인이 걸쳐 있는데 그냥 툭 하고 떨어졌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떨어질 정도의 물리력을 본인 스스로 행사하려면 손을 이렇게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m 6cm 정도고 어떤 피해자의 키와 좀 견주어 봤을 때 짚고 떨어지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손 쪽을 봤더니 최소한의 어떤 이걸 짚었다는 흔적, 페인트가 묻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면 이 가해자는 상당히 키도 크고 이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물리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좀 구성을 해보면 아주 적은 물리력의 행사만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이거 혼자 힘으로 그 당시 추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가해자가 고의로 좀 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것이 최근의 법의학자들의 소견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피해자의 첫 재판이 9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재판 좀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요. 주요 쟁점과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검찰은 중간간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고 공소유지에 힘을 쓸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간 치사와 중간간 살인은 법정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간간 살인으로까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 4형 이렇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예 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마 무리라는 걸 본인도 알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이걸 우발적인 상황이 지금 만들어낸 결과이지 내가 고의로 아니면 아주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을 의율했다. 내가 의도했다. 이건 아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법리적인 쟁점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인과 이 당사자인 피고인이 다투게 된다면 재판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 특히 이렇게 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뭔가를 다투면 피해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내야 되는 숙제가 검찰에게 숙제로 남겨진 셈입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이 사건이니만큼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피해 사실이 어떻게 좀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래도 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 과정도 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